그것 오래간만에 박스오피스에서 아주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운 공포 영화였어요. 제작비가 한 뭐 3천만 불, 4천만 불 정도인데 3,500만 불이라고 나왔습니다. 월드와이드 합치니까 10억 불 벌었더라고. 10억 불. 미국에서 3억 불하고 예. 해외에서 7억 불 해가지고 거의 10억 불 정도 가까운. 하여튼 이 작품 덕택에 우리 스티븐 킹의 명성과 더불어 그의 저작권이 이전보다 2배로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올 초만 해도 펫 세미트리가 다시 개봉을 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들이 다시 한번 이 그것의 흥행과 더불어 영화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전작 1편도 아마 굉장히 좋은 평가했던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제 기억에는 거의 다 별 4개 정도 줬던 우리가 다 것 좋게 같아요. 줬고요. 미국에 나왔을 때도 이런 평가가 있었죠. 미국에서도 호러 영화는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 장르의 어떤 영향력에 힘입어가지고 좀 웃기게 얘기하면 애들 코 묻은 돈 뺏어 먹는 영화. 싸게 만들어도 자극성 강하게 만들어서 돈 버는 영화인데 이 1편부터 호러 영화도 제대로 만들면 이렇게 이런 수준까지 올라온다라는 걸 보여줬다. 맞아요. 그런 예. 평가를 받았어요. 하여튼 여러모로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찬양할 수 있는 공포 영화 프랜차이즈가 나온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편 개봉하고 딱 2년 만에 개봉일자도 거의 근접하더라고요. 그렇죠. 2년 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티븐 킹이 밝히기로 이것은 시퀄은 아니다. 속편은 아니다. 후반부일 뿐이다. 파트 1, 파트 2. 예, 맞습니다. 제목도 파트 2죠, 이게? 챕터 2. 챕터 2. 그리고 또 이렇게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어쨌든 전편에 정말 이 영화를 더 돋보이게 했던 그 아역 배우들의 매력. 너무 나이를 들면 그 매력이 반감되고 또 그 아이들을 좀 출연시켜야 흥행도 되잖아. 그래서 더 크기 전에 빨리 속편 제작이 결정된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다. 뭐가 납득이 안 가냐면은 2년 전에 찍은 영화인데 애들 얼굴이 거의 그러니까 2년 후에 찍은 영화인데 아이들 얼굴이 거의 그대로다. 오히려 너무 안 바뀌었다. 너무 안 바뀌었다. 근데 통상적으로 아무리 속편 제작을 한다 할지라도 이 테이크까지 1편 제작 때 찍었던 도저히 없는 샷들이 있다. 좀 조사해봤더니 그냥 그때 미리 찍어놓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얼굴이 안 바뀌어서 그럴 게 아닐까 했더니 몇 명 남자애들 얼굴은 심각하게 바뀌었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목소리도 변하고 코 밑에 수염도 거뭇거뭇 나고 그래갖고 디지털 디에이징 기법을 써가지고 팍팍 어리게 만들었다고 하더만. 애를 더 어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 보면 거의 2년 전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그때 14살, 15살, 16살 때 확 변하거든. 특히 굉장히 확 변하죠. 굉장히 변하지. 근데 이 영화에선 그 뭐랄까 귀여운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 봐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디지털 디에이징 기술 300번 이상 봤답니다. 감독 앤디 무스케이트가 1편을. 그래서 애들의 표정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2편 찍으면서 요카트에서는 이렇게 디에이징 걸어가지고 일종의 몰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효과가 나왔고 이건 뭐 제미니 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다 쓰고 있는 기법이긴 해요. 마블 영화에서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그 캡틴 마블에서 이미 사무엘 잭슨 그리고 어리게 만들었었고. 마이클 더글라스 영감님이 거기서는 앤트맨에서는 또 젊게 나오잖아요. 예. 오히려 저 때 원초적 본능보다 더 젊어지셨던데 앤트맨에서는. 하여튼 나이든 배우들 젊게 만드는 CG는 봤어도 어린아이들 더 어리게 그렇지. 만드는 CG는 저희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계속 어리게 남아있는 컴퓨터 그래픽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인상 비평 한마디씩 좀 해보시죠. 원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랐지만 장르적 상상력은 충만해졌다.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다. 용두 3위가 아니라서 다행이고 용두 용허리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예. 저는 그것은 단독 영화로는 평가하기가 좀 힘들고요. 전편과 합쳐서 그것 1, 2편은 공포 영화계의 대부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략적으로 뭐 내용상 굳이 전편에 등장했던 아역들 어린 시절을 영화 속에 꼭 넣을만한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다시 등장하는 부분들은 많은 경우에 좀 사적으로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플래시백이 있고 성인들이 다시 동네에 왔을 때 그냥 플래시백 말고 아역 때 공포심과 성인으로 남아있을 때까지 성인으로 커서도 남아있을 때 공포심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샷에서 한 테이크 안에 성인 배우와 아역 배우가 동시에 나오는 샷들이 빈번하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보면 자연스럽게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알았어 근데 왜 자꾸 보여주니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섞여 있어요. 저는 그냥 보통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영화 2편을 보면 구성이 아역들이 다시 등장하는 씬을 제외하면 1편하고 구성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를 아역들을 제외하고 나갔을 경우에 마치 재탕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좀 빈 구석이 많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1편에서 가졌던 그 감성들, 그것들을 어쨌든 2편에서도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넣었을 거고, 물론 추정입니다만 업자적 시각에서 제가 한번 또 굴려보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편의 흥행 요소 중에 많은 부분이 아역 배우와 아역 캐릭터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그렇죠. 부정할 수 없죠. 감독이나 제작자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설정상 2편은 27년 후잖아. 그러니까 성인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아역을 플래시백으로 잠깐 처리하거나 거의 안 나오게 하면은 이게 또 차질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 영화의 중요한 제작진 중에 하나인 우리 프로듀서 로이리 사장님 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애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온 부분도 즉 상업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나와야 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1편이 개봉하고 나서 지금 2년이 흐른 이후잖아요. 관객 입장에서는 1편에 어떤 아이가 지금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지? 라는 궁금하죠. 것이 한 번에 안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벤 같은 경우는 아예 체형이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캐릭터가 누굴까? 라는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역 캐릭터를 중간중간에 나와야 될 당위성은 꽤 충분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너무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불평의 많은 지점이 아역하고 성인하고 배역이 이렇게 많이 좀 나뉘면서 그러니까 스토리의 분량이 많이 나누면서 좀 산만하다는 불평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역 배우에 대한 어떤 아역 시절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많다 보니까 스토리가 두 개로 나눈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1편 같은 경우는 일단 카메라 감독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아 촬영 감독이 1편에서는 한국에, 청훈정, 예. 정정원 기사가 나오고 1편을 다시 보면 그 델리라는 공간이 굉장히 쨍하고 밝은 공간입니다. 맞아 도시가 네,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고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이 아이들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2편에 오면 영화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면서 영화의 스타일 자체가 변하거든요. 아이들이 성장 영화 형식에 있었던 공간에서 진정한 공포 영화의 공간으로 맞아요. 들어와서 거기서 겪는 일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그것 1편의 플러스는 말이죠. 그 시체만 페니와이즈로 바꾸면은 스탠바이미하고 스탠바이미죠. 똑같아. 예, 맞아요. 동네도 똑같고 친구 구성도 똑같고 그래서 더 사랑받았을 그래서 정도로. 사랑받았던 예. 거거든. 저도 딱 봤을 때 스탠바이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예. 영화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다가 이제 정서를 좀 더 호러버러한 정서를 이제 한 게 그것 1편이잖아요. 근데 2편은 말씀 그대로 어린 시절에 이거 다 필요 없고 성인의 어떤 다크한 현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화면 톤 자체가 바뀐 거죠. 저는 첫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놀랐어요. 악령의 존재를 알리는 빌런의 존재를 알리는 살인 장면이 등장하는.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놀라웠던 게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동성애자예요. 제가 이 장면이 좀 의미심장하다고 느꼈던 지점이 비슷한 요소가 중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 제일 어린 피해자인 어린 소녀가 페니와이즈에게 또 정말 잔인하게 죽어나가는데 이 소녀에 보면 또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큰 반점 같은 게 있어요. 그 두 장면이 초반에 저는 좀 붙어 있어서 이게 굉장한 저는 좀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처럼 좀 느껴졌거든요. 저는 아주 명확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것 1편도 보면은 그 주인공 되는 아이들, 루저 클럽의 아이들은 사실 다들 어떠한 일정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수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각각의 그 사회에 어떤 소수자를 대변하고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자신들이 소수자다 보니까 받게 되는 편견, 혐오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주류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 예. 근데 이게 2편으로 오면은 확실히 그게 강화된 것이 제일 처음으로 희생된 것이 동성애자고 동성애자. 그 후에 아이도 얼굴에 흉이 있는 아이 등 장애가 있다거나 굉장히 소수자로서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저 희생돼 나가고 그들이 그러한
희생해서 느끼는 공포감이 바로 다시 페니와이즈를 부활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편과 2편은 사실 하나의 영화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들, 어린이들 같은 이런 대상들이 희생당하는 사회라는 메타포를 어느 정도 깔아놨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장르적 스타일의 전환이 좀 더 우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된 그 주인공 캐릭터 중에서 동성애자나 성소수자가 있었던가요? 그 5명 루저 클럽 안에서?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화 프롤로그에서 그 카니발에서 나온 동성 애인들이 동네 양아치들한테 구타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게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아 정말 그거 두 번째 이야기는 감독이 나 다시 공포 영화 안 만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했어 다 한 3시간 동안. 야 진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지치는 측면도 좀 있어요. 예, 이게 좀 반복적이긴 한데 음. 그 반복적인 것 때문에 또 지루함은 또 덜한 것 같기도 해요. 스플래터적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영화 전체적으로 그런 장면들이 꽤 많다는 거죠. 스티븐 킹에 대한 오마주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사소한 걸로. 근데 저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 안드레 무스키에티 감독이 이 영화의 모델로 삼은 건 저는 나이트메어 같아요.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가 어떤 장면에서 그게 떠오르죠? 목마잖아요. 목마. 음. 꿈에 등장하는 악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온갖 기괴한 상상력을 동원한 공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이트메어가. 감독 자체가 영화를 통해서 그냥 보여주고 있거든요. 1, 2편 통틀어서 나이트메어 5편 포스터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아마 정통 호러 영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그런 판타지적인 공포 때문에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원작이 좀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주 정통 공포라기보다는 페니와이즈라는 광대 악령에 의한 일종의 장난스러운 공포감들이 워낙 조성되는 작품이라 그래서 TV 드라마도 좀 사람들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게 난데없이 괴물이 나오거든. 크리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러는데 그거 원래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예. 사실 페니와이즈는 기본적으로 트릭스터의 성격이 훨씬 강하지요. 프레디 크루거와 비슷하게요. 그리고 이 영화도 스티븐 킹 원작의 영화들 중에서 원작 자체가 호러적 요소가 강하다기보다도 호러를 극복함으로써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 얘기에 가깝습니다. 드라마적인 요소가 보다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게 스티븐 킹 소설들을 읽다 보면 뭔가 괴물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극복 불가능한 괴물들이 아니라 총 쏘면 죽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복적인 요소라는 게 주요 등장인물이 6명이잖아요. 6명에게 한 번씩 공포의 시퀀스들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 러닝타임이 어떻게 채워질 것이며 근데 이 영화는 한 번이 아니라 한 2-3번 정도 개인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러닝타임 3시간이 그냥 후딱 가요. 아니 n분의 1가 1에서 30분씩 그러니까요. 6명은 180분 뚝 나오지 뭐. 그거 좋은 전략이더라고요. 형님.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것도 또한 추정인데 뭐 바보겠어요. 이거 제작진들이. 근데 그 1편을 분석해 보면은 캐릭터마다 좋아하는 분포도가 일정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1편의 캐릭터들에 대한 팬들의 어떤 지지도가 다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 때문에 이렇게 갔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거는 저는 제시카 체스테인한테 좀 더 깊은 연기를 기대했는데 설정 부분 빼놓고 빽빽 소리만 지르는 게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지.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이 영화에 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배치된 그러니까.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택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제시카 체스테인하고 제임스 맥어버이 둘 위주로 가면서 이제 이게 구성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분량이 줄어들고 조연 취급밖에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또 다른 불만이 나온 나는 빌도 좋고 뭐 리치도 좋은데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원작의 설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계적인 배분 무엇보다 거듭미가지만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매표 수익이 떨어지잖아. 오히려 예상 외였던 게 영화의 주도적인 시점이 거의 리치의 시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예. 리치의 시점으로 이것을 극복해가는 와중에 리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을 담아내는 그런 이야기로 또
또 한 측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벤 그 좀 통통했다가 예. 살 빼나가 벤가 벤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 뭐. 그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주변 분들이 불만 삼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특히 좀 여성 관객들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오히려 벤은 이 영화의 설정상 그냥 살이 계속 찐 상태로 나오는 게 그런 얘기 오히려 나올 줄 더 알았어. 맞다. 솔직히 그런 봐.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벤이 만약에 어. 살만 빠졌어도 그렇게 사랑이 연결됐을까?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도 사랑이 연결됐을까? 오히려 외모가 컴플렉스였다면 그 외모를 극복하는 것은 외모의 변형이 아닌 그 마음의 사랑에 빠져들어야 정말로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지. 역시 나올 수 있었던 비판 중에 하나인데 닥터님도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이 영화를 어떤 또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느낌이 꽤 많이 달라지거든요. 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리치는 이 영화에서 유일한 게이거든요. 리치가 좋아했던 두 캐릭터가 에디와 스탠리입니다. 스탠리에 대해서는 애정보다는 어떤 존경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에디에 한해서는 정말 사랑하는 존재인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R+E라는 이니셜을 나무 목판에다가 다시금 새기면서 사랑을 절대 안 놓겠다는 결심을 하는 장면도 등장하거든요. 루저 클럽 내에서도 소외된 이 리치라는 캐릭터를 중심에 두고 영화를 보면 영화의 분위기가 꽤 많이 달라집니다. 그거 2로 넘어오면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한 것처럼 보였던 루저 클럽 캐릭터들은 사실은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추고 있었어. 그냥 감추고 있었지. 잊어버리려고 했었고 억지로 잊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런데 27년이 지나고 다시 그 자신들이 억지로 감춰놨던 그 컴플렉스가 살아나고 거기서부터 공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페니와이즈의 귀환을 알리는 그것 2의 큰 플롯인 거죠. 어쩌면 페니와이즈 때문에 그들의 공포가 되살아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거꾸로 페니와이즈가 불러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즉 뭐냐면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발전하기 위해서 어두운 기억을 지우고 뭐 등등.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 유년기 때 어렸을 때는 뭔가 좀 상처라든가 실수를 안고 살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고향에서 불렀단 말이야. 27년대에 그 27년 전에 못난 나, 찌질한 나가 소환되는 거지. 루저 클럽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 내에서 찾자면 1편에서 페니와이즈와 싸우는 과정에서 공포를 다스릴 줄 알게 됐던 거죠. 자기 공포를 다스릴 줄 알고 누르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라는 걸 느꼈는데 성장한 이후에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거죠. 사실은 페니와이즈란 존재가 실존하는 악령이라기보다는 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의 형상화라고 봤을 때 페니와이즈가 나타나서 공포감이 다시 나온 것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고향에 내려가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그 공포감이 개개인에게 페니와이즈로 형상화됐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배우들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지금 이 영화로 주요 배우들 성인 역할로 나오는 배우들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배우들도 있고 정말 이 영화를 빛내는 아주 새로운 발견이다 하는 배우들도 있어요. 제일 아무래도 명성이 있는 두 배우 제임스 맥어보이. 제임스 맥어보이와 제시카 차스테인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어요. 예, 동감합니다. 제임스 맥어보이는 애가 좀 확 늙었대 몇 년 사이에. 이 영화에서 물론 나이가 뭐 40이 넘었죠. 제임스 맥어보이도. 그러니까는 나이에 맞게끔 뭐 에이징돼 보이는 거는 상관없는데 맥어보이 연기가 그나마 좀 나아졌구나. 그런 건 있어요. 초기에는 맥어보이 연기가 꽤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오버하는 연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저는 사실 두 배우의 연기가 그렇게까지 실망스럽진 않았는데 두 배우의 명성 그리고 기존에 맡았던 역할을 생각하면은 확실히 비중이 적어 보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영화 스토리적인 문제도 있고 모든 캐릭터별로 균등하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를 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아마 관심이 높은 배우는 역시 리치 역할의 빌 헤이더와 벤 역할의 제이 라이언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벤 역할. 예. 나 같은 남자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던데. 그 통통했던 아이가 자라서 살도 빼고 이렇게 역변이 아니라 이렇게 좋게 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캐스팅이고 하여간 그 호감이 가더라니까. 저는
역시 이 영화에서는 리치가 제일 리치.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원래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우리 스카르스가드 가문의 요즘 가장 또 각광받는 배우죠. 우리 페니와이즈 역할을 빌 스카르스가드 어떠셨습니까? 연기 잘해? 노력했다. 그게 보여지나요? 다만 이제 1편에 비해서 2편은 이제 CGI 캐릭터가 많이 나오다 예. 보니까 표정 연기 위주로 한 것 같고 그 1편에서 메이킹 보면 말이죠. 이 친구가 몸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페니와이즈 연기하면서 아이들은 덮쳐오거나 아이들을 공격할 때 실제 그 광대 옷을 입고 본인이 이제 무브먼트를 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1편 때는 정말 살이 쪽쪽 빠질 정도로 고생을 했고 2편에서는 블루스크린 앞에서 주로 표정 연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훌륭했다. 너네 집 형제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제일 마음에 든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좀 놀랄만한 카메오들이 있어요. 제 첫 장면에 등장하는 첫 번째 피해자 역할 동성애 커플 중에 한 명을 그 유명한 깐네 아이돌 그렇지. 자비에르 돌란이 출연을 하고 있고 또 영화 속 영화 장면이 하나가 나오죠. 이제 빌이 쓴 대본을 영화하는 장면에서 감독으로 출연하시는 게 야, 이 형님이 도대체 이 영화에 왜 출연하셨을까? 나는 살아계신다는 것도 놀라워. 그러니까요. 크레인 타고 쑥 내려오신 분이 피터 보그다노비치. 보그다노비치. 네. 미국 역사상 가장 지적인 영화 연구자이자 영화 감독님이시죠. 동료 감독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기는 거지. 그러니까요. 가장 인디 쪽인 영화를 했던 분이 딱 크레인 타고 내려갖고 야 엔딩이 그게 뭐냐. 좀 상업적으로 돈 좀 되겠어. 그러고 이제 쭉 올라가시거든. 평생 영화로 돈 못 버신 분이. 그러니까. 게다가 이 스티븐 킹 형님이 직접 나와서 야, 너 엔딩 정말 후져.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별점 평가 한번 해보시죠. 제가 1편은 4편 줬나요? 4개 줬나요? 거의 4개 줬을 거예요. 그랬다면은 이거는 이제 3개 반. 원래 3.75개 주려다가 스탠리가 먼저 주는 바람에 3개 반으로 예, 깎았습니다. 예. 저는 이 영화 별 4개입니다. 저도 별 3개 반이에요. 1편에 비해서 장르적인 특성들은 굉장히 많이 살아나긴 했는데 역시 좀 드라마적인 부분이 좀 죽은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산만한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저도 이 작품은 4개까지는 안 되고 3개 반을 주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요. 1, 2편을 묶어서는 4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 두 작품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되고 회자가 많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영화 보기 전에 1편을 다시 한번 복습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뭐 2편의 촬영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명색의 할리우드 촬영 감독이 그렇게 못 찍었겠냐라고 말씀드렸지만 1편이 더 잘 찍은 건 맞아. 네. 색감이 훨씬 좋고 화면이 꼭 제가 국뽕이란 말 우리가 안 쓰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재미삼아 한번 쓰겠습니다. 1편은 2개 요소가 있거든요. 제작자도 한국 사람, 촬영 감독도 한국 사람. 2편은 촬영 감독이 바뀐 바람에 국뽕에서 또 한 점 또 깎이는 거지. 예, 괜히 좋아 보이는. 우리가 공포 영화 좋아하긴 하지만 또 블루마우스 요즘 뭐 가장 각광받는 호러 영화 전문 프로덕션인 블루마우스 영화들 보면 물론 걸작들도 많지만 상당수 작품은 순간의 재미는 주는데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딱 재미 느끼고 요즘 장르 영화들이 자극적인 것들 혹은 이렇게 휘발성 강한 좀 짧은 호흡의 공포 영화들이었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후세에 많이 기억될 공포 영화를 우리가 생생히 동시대에 보고 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죠. 그 제이슨 블레이 만든 공포 영화 보면 뭐 속았다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은 안 들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이처럼 제대로 차려진 밥상을 한 그릇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든다라는 거죠. 예. 블룸하우스 영화들은 대체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영화들이 많죠. 이것으로 네 분 토론 그것 두 번째 이야기 편 마치겠습니다.